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 어디까지 확대될지, 또 협치가 물 건너간 상황에 당장 7월 임시국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는데요. 검찰이 뭔가 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예. 이것은 당선되지 240조로 제가 기억하는데 250조 이하입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에게 대해서 허위사실을 예. 이렇게 공표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혹은 이제 500만 원 이상이나 그 3천만 원 예. 그 이하의 그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제보 조작에 가담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유미 씨의 조작은 이유미 씨 단독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직 뭐 가담했다라는 같이 공모했다라는 증거라든가 진술을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은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이유미 씨가 조작했다는 사실을 뭐 이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다. 또 그 몰라도 뭐 허위인지도 뭐 상관없다라고 그런 그 기반하에서 이렇게 폭로하도록 당에 넘겼다라는 식으로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예. 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예. 여기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큰 흐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조작은 안 했지만 예.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냥 이거를 넘어갔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혹시 예. 그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 말씀하신 유의미한 뭐 녹취라든가 이런 걸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녹취 같은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제 이미 다 언론사 취재가 됐겠죠. 예. 근데 어제 그 검찰 그 남부지검 차장하고 기자들과 이제 일문일답 예. 그 대화록을 보면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없습니다. 예. 기자들이 그럼 지금 질문을 정황 증거들만 있다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거죠? 질문을 예. 계속 하는데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기자 한 사람이 우리도 기사를 써야 되는데 뭐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 같은 경우들에 보면 검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영장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장이란 게 어차피 국민의당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걸 수도 있을 거고 영장에 범죄 사실에 뭐를 기재했는지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이 죄가요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예. 증거 조작죄가 아니에요.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조작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일종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한테 야 유미야 이거 하나 조작해서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이 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미 씨와 같이 증거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허위 사실 공표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와 계속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몇 번 정도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허위 사실과 걸려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정도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이건 이유미 씨가 조작을 한 것 같은데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들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돼요. 하나부터 제일 처음에 게 뭐냐면 그럼 이유미 씨 진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유미 씨한테. 야 이거 우리가 너 녹취록 좀 가져와봐. 증거 확실한 증거로. 이게 있으면 내가 너 청년 최고위원 장으로 만들어 줄게. 그럼 너 다음 총선에 비례대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조작된 걸 가지고 옵니다. 예. 조작이라는 얘기는 안 했겠죠. 근데 그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는 모 언론사 기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보도 좀 해봐 이러고. 두 분 잘 아시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특종이 없습니다. 근데 기자가 딱 보고 이거 아무래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 이거 보도 못해 이 정도로는. 그러니까 뭔가 더 확실한 게 있든지 제보자 신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속된 말로 거절합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죠. 취재하는 기자도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전 최고위원이라 하게 되면 야 이유미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니 확인했어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유미 씨한테 녹취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미 씨가 녹취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지고 당에 가지고 갑니다. 당에서도 야 이거 제보자 누구냐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아 이거 100% 사실이야. 남 이거 그냥 가 하고 밀어붙였다는 거죠. 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을 믿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큰 것까지 검찰 됐다는 거 입장에서 아니겠습니까? 보면 기자도 뭔가 의구심을 제기해. 당에서 의구심을 제기해. 그렇다고 보면 본인도 이유미 씨한테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제보자 좀 만나자. 제보자 누구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였다는 건 이게 허위라는 가능성을 당신이 인식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허위사실 유포, 그런데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과거에 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 예. 정봉종 전 의원이요. 2007년 대선 때 BBK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형을 실형을 살았죠. 선고받는 거죠. 예.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대법원이 뭐였냐면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야 이 내 제보는 무조건 허위일 거야라는 거를 허위라는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정봉주 전 최고위원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법원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대 사실들을 가지고 오니 전직 의원이라고 하면 아 이거 좀 허위였던 것 같은데 예. 좀 문제는 있겠는데 충분히 당신이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키핑 과정 없이 본인이 생각한 거 믿고 발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대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이렇습니다. 유포하는 사람들이 정치권 또는 기자 또는 그 주변 인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사실들이 반대하는 얘기들, 즉 반대 증거들이 쭉 또 같이 들어오니까 반대 증거,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속된 말로 이거 냄새가 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유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사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장 발부될지 여부는 뭐 제가 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려운데 만약에 그 이준서 씨라든가 전 최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유미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걸 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유미 씨가 얼토당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엉뚱한 사람이 이거 제보라고 갖고 왔을 때는 의심을 당연히 품어야죠. 하지만은 이유미 씨라는 사람은 그동안 당에서 총선에 공천까지 신청을 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예. 당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고려대 그리고 카이스트 석사까지 나오고 또 애까지 키우는 애 둘이 있는 30대 엄마고요. 후반의 예. 어머니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이준서 전 최고나 아니면 당 공명추진단 입장으로서는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검증을 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미흡했다라고 하면은 김태현 변호사 지적하신 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나름대로 이준석 씨 개인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검증을 하고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이준석 씨 입장이 소명이 된다라면 그 법원은 상당히 영장 발부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사실 발부 쪽에 조금 무게를 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똑같은 일인데 만약에 문준용 씨 개인에 대한 뭐 허위사실 유포도 명예훼손이다. 죄명 자체가요. 그러면 영장 발부 안 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할 필요성을 법원에 느낄 가능성이 적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 있었던 증거조작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문제거든요. 선거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법원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예. 이걸 엄격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 선거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뭐 전직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당의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어쨌든 직위상으로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걸 구속해서 더 이상의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진술 번복이라든지 어떤 진술 짜맞추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00% 유죄라고 아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100% 유죄의 심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70%의 한 소명의 정도로도 저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유미 씨하고 당 지도부의 이 중간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그렇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 내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자, 검찰 수사 앞으로 그렇다면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내일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예. 영장의 발부 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좀 그렇죠. 달라지겠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찰은 바로 그 윗선, 그러니까 김윤원 변호사라든지 예. 김 단장이죠. 네. 공명조준 춘 단장, 그리고 김성호 부단장 그 위에까지는 조사를 할 거고요. 이용주 근데 이제 의원 같은 거기서 경우는 한번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 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검찰은 거기서 한번 고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 그 윗선에 있는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까지 사법 처리는 아니지만 조사는 예. 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내일 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검찰은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보강 조사에 들어가겠죠. 이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가능성입니다만은 이용주 의원과 유미 씨와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 이용주 의원하고 그 이유미 네. 씨하고 여수갑에서 그 국민의당에 같이 공천 신청을 했던 같이 공천 경쟁을 벌였던 관계입니다. 그 중에 4명이 그 공천 경쟁을 예. 벌이다가 이유미 씨는 탈락하고 이용주 의원이 전략 공천 돼서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과연 이용주 그 국민추진 단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이유미 씨를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굉장히 반발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뭐 민주당 대표가 검찰총장이냐 이런 반발도 이전에 했었고요. 사실상 협치 종료 선언을 했는데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뺨 맞고 예. 발길로 채이면서 협치하겠습니다 하면서 더불어당의 바짓자락을 붙잡고 협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사정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적어도 협치 구도 속에서 예. 기본의 예의와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 협치는 깨지더라도 예.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을 소위 말하는 박살을 내라. 그런 지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없애자, 죽이자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도 상당히 격앙돼 있고 발언 수위도 높은데 우리가 뺨 맞으면서 협치하게 해달라 이렇게 뭐 사정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을 박살내려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당사 외벽에 걸려있던 큰 프레카드, 예, 그 국정은 협치, 그리고 예. 국민의당은 혁신 이런 것도 걸개도 다 이렇게 철거를 했죠. 예. 더 이상 협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귀국 하루 전에 네. 이런 행보를 했다는 것은 진짜 이제 7월 임시국회 정말 어려운 과정을 그 국민의당의 도움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당장 이제 그 뭐 추경 예산안이라든가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의 이런 협조 문제 정말 이제 당분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하지만 내일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하면은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위축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내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가 정말 앞으로 향후 전국에서도 운영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당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에 사실 이제 대립각이 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발언 수위 좀 조절하나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추미애 대표에 이어서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박지원 위원장은 이렇게 언론에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채 의혹을 3월 31일 저녁 보고를 받았는데 당의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미 단독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거명하며 김대중의 적자라는 박지원 선대위원장께서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만든 대선에서 증거 조작을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게. 대선 공작 게이트 박지원 전 대표 예전에 뭐 3월 31일, 4월 1일 이 이제 발언을 가지고 이전부터 준비해 왔다 이런 얘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봤을 때 핀트를 좀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3월 30일, 4월 1일부터 뭐 다른 제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왔을 때 이유미 씨 증거 조작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과 5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3월 30일, 4월 1일에 당시에 박지원 당시에 이제 대표하고 국민의당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이유미 건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달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이유미 조작 게이트에도 박지원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됐을 거리라는 것은 보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적인 좀 수사로 보이고.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건요. 앞서 앵커도 잠시 언급하셨듯이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이 강경해졌습니다. 처음에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얘기해서 또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을 때 그때 우원식 대표는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그냥 검찰에 맡겨두면 되는데 나 국회를 운영해서 국민의당과 직접적으로 맞다는 난 너무 힘들다. 장관이면 추경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검찰한테 놔두지 왜 저렇게 강경 발언하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이 세졌어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내부적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오늘 아침 모 조간신문을 보니까 우원식 원내대표한테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의 적극 지지자들로부터 뭐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좀 강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이 지금 전격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했고 국민의당이 여당 대표가 검찰총장 아니야? 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예전과 같은 조금 약한, 즉 당근책을 제시하게 되면 당의 어떤 대우가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 추미애 대표하고 톤을 맞춰서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은 당분간은 이 게이트 사건에서 굉장히 강경 기류를 좀 치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강경 기류 속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잇따른 강경 발언이 적절한지 이 여부를 두고 지금 이견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너무 국민의당 몰아치는 게 현명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서른 민주당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이 국민의당을 몰아치는 것은 뭐 현명한가 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추미애 대표가 국민 여론 의식하고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라면 그렇게 안 했었겠느라고 좀 얘기했는데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느 정치인이 누가 얘기했다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미필적 고의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했고 가이드라인을 쳤다. 추미애 대표가 말하자마자 그런 얘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비라고 표현하기 맞을 것 같은데. 오비이라길 뿐이다. 국민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나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수사 지침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고 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추미애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당이 이거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상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지적 다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지 검찰이 그것의 수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수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당직은 맡고 있지 않지만은 그 오래된 그 정치인으로서 국회가 좀 원만하게 운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자신의 입장이라면은 추미애 대표처럼 저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대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건데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국회 운영이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이후 여야 대표들을 그 초청을 해서 이렇게 다시 국정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추미애 대표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든지 해서 그 마무리하는 그런 네. 수순이 아니면은 해결되기 어려운 그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후자의 경우 추미애 대표가 유감 표명할 가능성이 지금 발언 수위로 봤을 때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 추미애 대표는 캐릭터 자체를 봤을 때 이렇게 본인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행동에서 사과를 하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글쎄요, 이 머리 자르기 발언이 예를 들어서 이게 추미애 대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게 공식 발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전화 인터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방송 출연해서. 그런 것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즉석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성향들이 좀 있어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이지, 아니면 사실 정확한 표현은 머리 자르기가 아니고요. 머리 감추기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리 자르고 머리 감추기. 근데 머리 감추기라고 그랬으면 국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난 안 했을 거예요. 자르기라는 어떤 그 어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감추기 뭐 이런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머리 뭐 자르기가 꼬리 나은지 자르기, 모르겠으나 뭐 그렇지만 반대말 대꾸를 맞춘 것 그렇게,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처음에 국민의당에 반발을 하고 우원식 원내대표 힘들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좀 말이 좀 심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 선에서 톤을 낮췄으면 문제가 없었을 예.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세집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말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거뒀다가는 본인이 이제까지 한 발언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얻은 게 하나도 없이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절대로 이 발언을 거두지 않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들도 강하게 된 와중에서 아마 계속 또 국민의당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 책을 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 귀국 이후에 조대현, 네. 송영무 이 두 사람의 임명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통해서 야당과의 관계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예. 원래 정치학 교과서에는 이런 경우에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야당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문제가 있는,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처리하고 새로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예. 것이 정치학 시험에서 정답일 겁니다. 근데 현실 정치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도가 85%고, 그리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도 50%를 넘습니다. 야당은 다 합쳐봐야 20%가 안 됩니다. 10%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조대엽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권을 좀 강행할 가능성은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어쨌든 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협치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게 물리고 물리면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또 민주당도 뭐 국민의당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국민의당 상황도 참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 지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52% 정도고요. 지금 국민의당 3.8%인데 3.8%가 이게 좀 유의미한 수치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3.8%라는 성적표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참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아닙니까? 그러면 예.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0.0%대의 그 지지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더 국민의당으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3.5% 같은 조사에서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지역 기반인 광주 전남에서도 3.5%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당의 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 여론 조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렇게 지금 강경 드라이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국민의 대다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제보 조작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70여 %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에
지금 밀려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 그런 의구심들이 사실로 굳혀져 버린다라면은 네. 그거는 그 지금 3.8%보다 아예 더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예. 국민의당은 지금 강경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수치를 보면 지금 국민의당 더 물러설 것도 없어 보이는데 국민의당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국민의당은 좀 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 그리고 예. 공교롭게 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걸 모르겠는데 그 발언과 비슷하게 미필적 고의를 이용해가지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걸 빌미로 해서 국민의당은 이런 거죠.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딱 때려준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에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외부의 지지도, 이거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도달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가 이걸로 흔들리는 것, 내부 결속이 깨지는 것, 그래서 이탈자가 나오는 것, 그것을 가장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을 단합시키고 뭔가 좀 하나를 묶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을 적으로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어쨌든 본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비밀로 해서 정치권자까지 엮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다잡고 가려는 어떤 모양새를 띄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갈지, 지금 중증 환자한테 모르핀 줘서 약간의 통증은 좀 가시게 한 것은 맞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국민의당의 와해는 저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 아니겠나 그렇게 예. 봅니다. 코너에 몰린 국민의당, 더군다나 지금 이번 조작 사건이 국민 72%가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문재인 정부는 독재 포퓰리즘이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자, 거친 발언으로 최근 눈길을 끄는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의 말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때 급식 종사원을 두고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학교를 가봤는데 탕수육에 이렇게 2조각이 반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커나가는 아이들이 그런 반찬을 먹고 어떻게 영양 보충을 다 할 수 있을지.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첫날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공식 발언입니다. 지금도 부실한 급식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더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다음 날 한 언론사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는 발언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조리사라는 게 그냥 동네 아줌마들인데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낙연 총리를 두고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질타를 받았던 이현주 의원인지라 누리꾼들의 반응은 더 싸늘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그냥 밥하는 아줌마라는 발언의 밑에서 그냥 막말하는 정치인이라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힘들고 아파서 파업하는 국민에게 막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의 지금 발언들 보셨는데 물론 뭐 친한 기자와 사적인 통화에서 나온 얘기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 뭐 노동자 파업에 땡땡땡땡 이렇게 얘기한 거라든가 지금 급식 노동자들 뭐 밥하는 아줌마 이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그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좀 멋있는 말, 지금 기억에 남는 말 이런 예. 말들을 많이 하고 예.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긴 합니다만 멋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행동은 뭐 뒷일이고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이제 말로 풀고 말로 또 협상하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말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데 이렇게 그렇지만 말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정도가 있고 좀 삼가야 될 말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그 이현주 의원의 이런 표현들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죠. 이현주 의원 지난번 이낙연 총리 청문회 예. 그 당시에도 당에서 이제 하자가 많은 물건 이런 식으로 비유한 적도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정치인들이라면은 좀
자신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좀 발언들을 수위를 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최은주 앵커가 정리해준 그 네티즌들 반응 중에서 첫 번째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같은 말을 해도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학교에 급식할 때 그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인데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정책적인 논란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때 밥하는 아줌마 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현주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어떤 정책적인 이슈는 온데간데 없고 그 표현만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정책적인 얘기들이 다 묻힌다는 거죠. 본인의 그런 거친 표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 그리고 뭐 장관, 차관, 또 청와대 수석들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어떤 정책적인 얘기들이 묻히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언어의 품격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거친 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자,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전에입니다. 그때 내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을 제지를 했습니다. 자식 문제다.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참 이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다. 그 문제의 본질은 문준용이 취업 특혜입니다. 특혜 여부가 있었느냐 이게 본질이고 특혜 채용에 관한 아주 사소한 격가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질 문제가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곁가지 수사를 해서 본질을 덮으려는 것이다. 본질은 지금 문준용 취업 특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당에서 이미 한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에서 대표가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은 취업 특혜다. 그리고 이것이 몸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격가지가 이렇게 제보 조작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권에서는 일단 특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문제가 뭐냐면은 문준용 씨 취업 특혜라는 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몸통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아니라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누가 해든 이 문제는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라는 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공소시효가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야3당이 만약에 공조를 한다라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실현 가능성은 떠나서요. 하지만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특검 이야기를 계속 함으로써 국민의당을 야3당의 공조의 틀 안에 묶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정당까지도 만약 이런 목소리를 내면요. 이 문제들을 앞으로 정기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그런데 한국당 상황은 홍준표 대표의 역시 마이웨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 폐허다, 모래알 부대로는 전투 못한다 이런 표현하면서 주요 당직자의 지금 측근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이제 2011년 말에 있었던 그 악몽,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악몽일 겁니다. 당시에 그 대표가 되긴 됐는데 본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홍준표 대표가 본인 표 나는 독고다이야, 뭐 일본 말이지만 예. 난 독고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파를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평생 사선위원회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근데 2011년 같은 경우에 또 뭐 당시 유승민 최고위원, 원희룡 최고위원, 남경필 최고위원까지 전부 다 본인의 개파가 아니었고, 당시 이제 사무총장 앉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준표 당시 대표 마음대로 한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유승민 최고위원부터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전부 다 사퇴하면서 지도체제가 6개월 만에 붕괴되고, 그러가서 홍준표 대표는 사실 권력을 놓게 되는 거죠. 당권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 사람들로 당을 채워서, 더군다나 당원의 75%가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친홍체제를 만들고 가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사실 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뭔가 당의 노선을 좀 변화시키려는 것 같기도 하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친박 청산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쾌쾌묘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당의 노선도 재정립하고 보수도 통합시키고 친박도 청산하기까지는 좋은데, 그 와중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들, 뭐 차기 대선이라든지 그런 욕심들을 버리고 보수의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리더를 내가 발굴해내서 세팅을 시켜서 다음 총선, 대선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사람들 채워서 내가 다음 총선에도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내 영향력 하에서 주요 선거들 치료가 하겠다는 약간의 사심이 들어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미래는 어두운 것이죠. 예. 이런 홍준표 대표의 마이웨이 속에 한국당 내 지금 개파 갈등은 재점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우리 당직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는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지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주요 당직을 정실 인사, 측근 인사, 자기 식구 꽂아넣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친문 코드 인사와 무엇이 다르냐?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측근 인사할 거면 친문 코드 인사와 무엇과 다르냐, 그러면서 이제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 철회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자막으로는 이재만 의원으로 나갔는데 의원이 아니고요. 네. 요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김대식 교수의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을 문제 삼았는데,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김대식 교수는 수행단장을 했습니다. 그 예. 홍준표 그 후보의 그 수행단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의 정책을, 당의 이렇게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여의도 연구원장의 그 친홍 인사, 측근 인사를 네. 꽂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로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당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나올 수는 있는 건데, 그 홍준표 대표로서는 당에 아직까지 이렇게 기반이 단단하게 뿌리내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주요 당직에서는 자기 가까운 인사들, 아니면은 그 바른정당에서 복당파 의원들을 대거 중용을 하고, 네. 또 당 혁신은 외부 인사들한테, 이렇게 유석준 교수한테를 중심으로 한 외부 인사들한테 맡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당의 그 한번 물갈이를 한번 해보겠다. 예. 당을 한번 전면 내부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은 그 홍준표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당내 기반도 취약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지 보수 정당이 쇄신을 하고 혁신을 통해서 좀 국민 앞에 다가가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보수 정당의 쇄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수 정당이죠.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문자가 돌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자가 유포된 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를 앞섰다라는 불법 문자가 선거 막판에 무차별 살포되어서 수많은 보수 유권자를 농락한 사건도 이유미 등의 조작 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엄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은 홍 후보 찍기 싫었지만 홍 후보가 이긴다니 보수 집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찍었는데 투표 결과 보니 완전히 속았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속았다. 여론조사에서 앞섰다 이런 얘기에서 국민들이 속았다 이 얘기하면서 이유미 씨 조작 사건급으로 다뤄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의 문제가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2016 4.13 총선에서도 그 선관위에 고소고발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여론조사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 지역구에서 경선들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싸움이 격화됐었어요. 같은 당 후보들끼리도.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을 뿌려서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나를 좀 찍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어떤 폐해들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번 대선 때도 사실은 무리는 아니었죠. 네.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가 말하는 여론조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받았거든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뭐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을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도 누가 유포한 거고 이것이 뭔가 여론조사 진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이 문제가 있었는지 고의적으로 이걸 변화를 시킨 건지 그리고 당에서 조직적으로 배포한 건지 아니면 뭐 지지자들 중 누가 하나가 뿌린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당정에서 이유미 씨 증거 조작 사건과 같은 궤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어찌됐든 약간 잘못된 여론조사가 돌아다녔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예. 이 문제까지 이제 얘기가 되면 국회는 이제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취임 2개월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 뭐 국제무대 데뷔전은 무리 없이 마쳤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내치에서는 굉장히 지금 숙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예. 많죠. 오늘까지 그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안을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오늘까지 뭐 지금 같아서는 송영무, 조두엽 두 후보자에 대한 예. 인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것이 확실하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내일 바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송영무, 조두엽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사퇴하도록 하는 수순을 밟을지 예. 그 여부가 지금 가장 주목이 되는데 특히 조두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의당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문제가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예. 풀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취임 초기에 의욕적으로 제출했던 추경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 네. 한치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나가는지 이것이 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당면한 과제라 예.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외교만 놓고 보자면 한미 정상회담, G20 그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다. 이게 이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자 여기서는 비교적 이제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중간 성적표 어떻게 매기십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왔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외교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외교 공백을 단기간에 그래도 메꿨다라는 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다른 걸 다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름대로 신뢰관계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포커페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호불호가 벽으로 드러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G20에서 마지막 사진 찍을 때 시진핑이 뒤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예.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들이 이제 호감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 어떤 정상들과의 인간적인 어떤 신뢰를 돈독했다라는 점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일 정상회담, 삼국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공동 대처하자는 어떤 공동 성명을 도출했다는 점이 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외국 국제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참여정부를 승계한 사람이니까 혹시 대북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유화책만 하려는 건 아니야?
혹시 무조건 대화만 하려는 건 아니야?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을 텐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 네. 물론 내 최종 목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지만 그 전 단계로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는 나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점을 G20에서도 시진핑에도 얘기했고 한미일 정상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국제적인 의혹의 시선을 떨쳐버리는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야당 측에서도 지금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좀 비판을 하고 나머지 보수 야당은 이례적으로 좀 호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깜짝 놀랄 정도의 논평을 보니까 예. 아주 칭찬 일색의 그 반응을 그렇죠. 내놨는데 민주당 논평 같은 그렇습니다. 논평을 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상외교 80% 넘는 지지율에다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이 정상외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네. 거죠. 협력할 땐 협력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한 직후에는 아주 긍정적인 그 논평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 하지만은 그 지난 주말 사이로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예. 이후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의에 대한 청평에 대해서는 네. 좀 포토제닉 용이다. 예. 라는 식으로 약간 뒷얘기로만 포장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약간 예.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예.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허위사실 유포, 그런데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과거에 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 예. 정봉종 전 의원이요. 2007년 대선 때 BBK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는 거죠. 예.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대법원이 본 뭐였냐면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야, 이 제보는 무조건 허위일 거야라는 거를 허위라는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정봉주 전 최고위원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법원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대 사실들을 가지고 오니 전직 의원이라고 하면 이거 좀 허위였던 것 같은데 예. 좀 문제는 있겠는데 충분히 당신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키핑 과정 없이 본인이 생각한 거 믿고 발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대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이렇습니다. 유포하는 사람들이 정치권 또는 기자 또는 그 주변 인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사실들이 반대하는 얘기들, 즉 반대 증거들이 쭉 또 같이 들어오니까 반대 증거,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속된 말로 이거 냄새가 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유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요. 사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장 발부될지 여부는 뭐 제가 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려운데 만약에 그 이준서 씨라든가 전 최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걸 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음희 씨가 얼토당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엉뚱한 사람이 이거 제보라고 갖고 왔을 때는 의심을 당연히 품어야죠. 하지만은 이음희 씨라는 사람은 그동안 당에서 총선에 공천까지 신청을 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예. 당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고려대 그리고 카이스트 석사까지 나오고 또 애까지 키우는 애 둘이 있는 30대 엄마고요. 후반의 예. 어머니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이준서 전 최고나 아니면 당 공명추진단 입장으로서는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 어디까지 확대될지 또 협치가 물 건너간 상황에 당장 7월 임시국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요. 검찰이 뭔가 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예. 이것은 그 당선되지 240조로 제가 기억하는데 250조 이하입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에게 대해서 허위사실을 예. 이렇게 공표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혹은 이제 500만 원 이상이나 그 3천만 원 예. 그 이하의 그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제보 조작에 가담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유미 씨의 조작은 이유미 씨 단독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직 그 뭐 가담했다라는 같이 공모했다라는 증거라든가 진술을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은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이유미 씨가 조작했다는 사실을 뭐 이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다. 또 그 몰라도 뭐 허위인지도 뭐 상관없다라고 그런 그 기반하에서 이렇게 폭로하도록 당에 넘겼다라는 식으로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예. 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예. 여기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큰 흐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조작은 안 했지만 예.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냥 이거를 넘어갔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 말씀하신 유의미한 뭐 녹취라든가 이런 걸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녹취 같은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제 이미 다 언론사 취재가 됐겠죠. 예. 근데 어제 그 검찰 그 남부지검 차장하고 기자들과 이제 일문일답 예. 그 대화록을 보면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건 없습니다. 예. 기자들이 그럼 지금 질문을 정황 증거들만 있다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거죠? 질문을 예. 계속 하는데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기자 한 사람이 우리도 기사를 써야 되는데 뭐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 같은 경우들에 보면 검찰이 이 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영장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장이란 게 어차피 국민의당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걸 수도 있을 거고 영장에 범죄 사실에 뭐를 기재했는지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이 죄가요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예. 증거 조작죄가 아니에요.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조작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 일종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한테 야 유미야 이거 하나 조작해서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이 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미 씨와 같이 증거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허위 사실 공표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와 계속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몇 번 정도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허위 사실이면 걸려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정도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이건 이유미 씨가 조작을 한 것 같은데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들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돼요. 하나부터 제일 처음에 게 뭐냐면 그럼 이유미 씨 진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유미 씨한테. 야 이거 우리가 너 녹취록 좀 가져와봐. 확실한 증거로. 이게 있으면 내가 너 청년 최고위원 장으로 만들어 줄게. 그럼 너 다음 총선에 비례대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조작된 걸 가지고 옵니다. 예. 조작이라는 얘기는 안 했겠죠. 근데 그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는 모 언론사 기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보도 좀 해봐 이러고. 두 분 잘 아시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특종이 없습니다. 근데 기자가 딱 보고 이거 아무래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 이거 보도 못해 이 정도로는. 그러니까 뭔가 더 확실한 게 있든지 제보자 신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속담으로 거절합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죠. 취재하는 기자도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전 최고위원이라 하게 되면 야 이유미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니 확인했어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유미 씨한테 녹취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미 씨가 녹취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지고 당에 가지고 갑니다. 당에서도 야 이거 제보자 누구냐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거 100% 사실이야. 남 이거 그냥 가 하고 밀어붙였다는 거죠. 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을 믿고 그렇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통보까지 검찰 됐다는 거 입장에서 아니겠습니까? 보면 기자도 뭔가 의구심을 제기해.
당에서 의구심을 제기해. 그렇다고 보면 본인도 이유미 씨한테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제보자 좀 만나자. 제보자 누구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였다는 건 이게 허위라는 가능성을 당신이 인식한 거 아니겠냐.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 이용주 의원하고 그 이유미 씨하고 여수갑에서 그 국민의당에 같이 공천 신청을 했던 같이 공천 경쟁을 벌였던 관계입니다. 그 중에 4명이 그 공천 경쟁을 벌이다가 이유미 씨는 탈락하고 이용주 의원이 전략 공천 돼서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과연 이용주 그 공면 추진 단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이유미 씨를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굉장히 반발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뭐 민주당 대표가 검찰총장이냐 이런 반발도 이전에 했었고요. 사실상 협치 종료 선언을 했는데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뺨 맞고 발길로 채이면서 협치하겠습니다 하면서 더불어당의 바짓자락을 붙잡고 협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사정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적어도 협치 구도 속에서 기본의 예의와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 협치는 깨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을 소위 말하는 박살을 내라. 그런 지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없애자, 죽이자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도 상당히 격앙돼 있고 발언 수위도 높은데 우리가 뺨 맞으면서 협치하게 해달라 이렇게 뭐 사정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을 박살내려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당사 외벽에 걸려있던 큰 프레카드, 국정은 협치, 그리고 국민의당은 혁신 이런 것도 걸개도 다 이렇게 철거를 했죠. 더 이상 협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귀국 하루 전에 이런 행보를 했다는 것은 진짜 이제 7월 임시국회 정말 어려운 과정을 그 국민의당의 도움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당장 이제 뭐 추경 예산안이라든가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의 이런 협조 문제 정말 이제 당분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일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당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좁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검증을 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미흡했다라고 하면은 김태현 변호사 지적하신 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나름대로 이준서 씨 개인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검증을 하고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이준서 씨 입장이 소명이 된다라면 그 법원은 상당히 영장 발부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사실 발부 쪽에 조금 무게를 든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똑같은 일인데 만약에 문준용 씨 개인에 대한 뭐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이다. 죄명 자체가요. 그러면 영장 발부 안 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할 필요성을 법원에 느낄 가능성이 적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 있었던 증거조작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문제거든요. 선거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법원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걸 엄격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 선거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뭐 전직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당의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어쨌든 직위상으로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걸 구속해서 더 이상의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진술 번복이라든지 어떤 진술 짜맞추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00% 유죄라고 아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 유죄의 심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70%의 한 소명의 정도로도 저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하고 당 지도부의 이 중간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이준서 전 최고위원 내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자 검찰 수사 앞으로 그렇다면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내일 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찰은 바로 그 윗선 그러니까 김인원 변호사라든지 단장이죠. 공명조진 단장 그리고 김성호 부단장 그 위에
까지는 조사를 할 거고요. 이용주 근데 이제 의원 같은 거기서 경우는 한번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 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검찰은 거기서 한번 고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 그 윗선에 있는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까지 사법 처리는 아니지만 조사는 예. 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내일 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검찰은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보강 조사에 들어가겠죠. 이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가능성입니다만은 이용주 의원과 유미 씨와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